자, 이제 9월 1일인데요. 어떻게 공교롭게 날짜가 그렇게 됐네요. 9월을 시작하면서 또 큐티하는 책도 새로 바뀌었고 또 수업도 첫 번째 시간. 제목이 보니까 일제강점기의 기독교 이렇게 해가지고 시대는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910년은 일본에게 나라를 완전히 빼앗겨버린 해가 되겠고요. 1945년은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면서 자연스럽게 광복을 한 날. 그날이 이제 1945년 8월 15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일제강점기가 자연스럽게 1910년부터 45년까지 35년으로 볼 수도 있고요. 한 해 한 해를 카운트 해보면 36년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일 병합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두 나라가 한 나라처럼 되어버렸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일본의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로 됐는데 뭐 한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지고 그냥 일본이라는 나라를 통해서만 모든 것이 가능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일제 강점기가 되겠습니다. 그 두 인물을 제가 거기다 소개를 해놨는데요. 이완용이라는 사람하고 데라우치 마사타케. 그러니까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대한제국을 대표하는 이제 공무원 중에서 이제 대표 공무원이었고요. 그리고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이제 일본을 대표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이 사람은 사실은 이제 군인 출신인데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두 사람이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워요. 한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시점인데 실제로 결정한 거는 이 두 사람이 그냥 도장 다 찍으면 그럼 왕은 어디 갔어요? 왕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고종 황제가 강제로 3년 전에 이제 퇴위를 당했죠. 강제로 그냥 너 그만해라 라고 하고 그 아들이었던 이제 순종이라는 그 임금을 올려놓기는 했는데 거의 뭐 나쁘게 말하면 약간 좀 바보 상태의 왕을 그냥 세워놓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고 실제 어떤 기록에 보면은 이 사람에게 이제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어떤 그 포이즌을 줘가지고 선교사들이 이 사람을 보러 갔는데 뭐 20대, 30대 얼굴이 아니고 그냥 뭐 5, 60대 얼굴처럼 보였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들은 웬만하면은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다 동안으로 보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은 5, 60대 같다라고 봤으면 정말 심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웬만하면 젊게 봤을 텐데 왜 아기가 임금이 돼 있나 이렇게 해도 괜찮을 텐데 오히려 그 반대였던 걸 보니까 뭔가 일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이완용이라는 사람은 제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은 참 역사의 아이러니인 게 이 공무원이 안 될 수도 있었는데 그 명성황후가 한번 과거 시험을 치르는 바람에 원래 예정에도 없던 과거 시험을 그냥 자기네 뜻대로 돼서 너무 좋아서 과거 시험을 치렀는데 두 명이 급제를 했다 그랬죠. 한 명은 이제 서재필이라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이 바로 이완용. 그러니까 참 역사는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언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인물이 등장할지는 정말 지나봐야 아는 것 같아요. 참 그런 아이러니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일 병합이 되고 나서는 교회든 학교든 병원이든 일본이 일본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뭐 조선 사람, 대한민국 사람의 뜻대로 할 수가 없고 거기에는 선교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선교사들이 그래도 굉장히 그래도 이렇게 든든한 배경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제 1910년도부터는 이제 그런 선교사들의 힘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일제 강점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시작을 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다르다라는 말을 먼저 써놨는데요. 혹시 거기 있는 말을 한번 좀 잘 이해를 해보시면 선교국이라는 것은 기독교를 전해준 국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식민국이라는 것은 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를 말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선교국과 식민국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시아 국가들 중에는 선교국과 식민국이 같은 나라들이 있었다라는 뜻이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시아에서 이제 가장 큰 나라가 인도인데요. 물론 중국도 있죠. 근데 중국은 이제 이미 영국하고 두 번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국력이 이제 쇠퇴한 상태고요. 인도에 기독교를 전해준 나라, 그러면 어느 나라가 떠오르세요? 영국이 떠오르시죠? 예. 그런데 인도를 식민 지배했던 나라가 또 어느 나라예요? 영국이에요. 예,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하면서 기독교를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 입장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일이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나라가 전해주는 종교니까 일단 종교가 어떻다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앞서서 무슨 마음이 들어요? 왜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이렇게 우리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나 그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써놓은 말은 지금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를 예를 들어볼게요.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필리핀이라는 나라의 기독교를 누가 전해줬을까요? 어떤 나라가? 떠오르는 나라가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떠오르시죠. 예. 그런데 또 필리핀을 식민지로 지배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어요? 역시 미국이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똑같은 논리로 인도처럼 기독교를 받아들이기에 앞서서 미국 자체에 대한 반감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그렇게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제 이게 결론이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통계를 찾아보니까 인도는 인구가 많아서 그렇지 지금 기독교 인구의 퍼센테이지가 2.8%예요. 2.8%. 그러니까 전체를 100명으로 본다면 100명 중에 기독교 인구는 2명, 3명이 채 안 되는 2명하고 뭐 0.8 이 정도 되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조금 높아요. 6%. 그리고 어떤 통계에는 보니까 뭐 7%로 나와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한국은 이 두 나라와는 전혀 다르죠. 예, 그러니까 선교국과 식민국이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아무 거부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도 통계를 보면 기독교 인구를 조사해 보면 29%에서 3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뭐 2%나 6%는 30%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런 배경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에요. 보통 웬만한 나라들은 미국이든 영국이든 독일이든 와서 지배하면서 지배국에서 예를 들면 목사나 뭐 사제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게 보통인데 한국만큼은 다른 상황에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 장로교회가 빚을 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신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빚을 갚아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죠. 자, 그래서 한국은 이렇게 다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면서 민족주의자가 되는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아까 앞에 다른 뭐 여러 아시아 나라들이 있지만 특별히 제가 말씀드렸던 인도나 필리핀 같은 데서는요 민족주의자다라고 주장하면서 기독교인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한국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죠. 일본의 입장에서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장 민족주의자가 많이 모여 있는 그룹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교회를 선교사들이 와서 그냥 애들 모아놓고 뭐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이러면서 주일에 모여서 그냥 성경 좀 공부하고 뭐 이런 데로만 알고 있었는데 1910년이 딱 지나고 나서 보니까 대부분의 민족주의자들이 다 어디에 모여 있어요? 다 종교에 모여 있는데 그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의 그룹 안에 민족주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민족주의자들을 탄압하려면 어디를 가면 돼요? 교회를 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
교회를 예배당에 예를 들어서 예배 못하게 하면 그게 바로 민족주의자들 탄압하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일본이 이제 예배도 방해하고 성경 공부도 방해하고 전도도 방해하고 하는 일들을 1910년 이후로 쭉 이어나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1910년에 조선 총독부가 이제 설치되면서 민족주의와 기독교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일본이 1911년에 사건 하나를 꾸며요. 우리가 전 시간에도 이미 다루었는데요. 105인 사건이죠. 예,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 데라우치 총독, 아까 위에 그 두 사람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데라우치 마사타케라는 그 인물이 이제 총독으로 한국에 들어왔는데 1910년에 왔는데 이 사람을 조선 사람이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짓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뭐 조선 사람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로 사건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05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래서 우리가 105인 사건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만들었던 그 독립운동을 위한 단체가 하나 있었죠. 그게 바로 신민회라는 단체였는데 전덕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전덕기 목사님이 2대 담임 목사고 1대 담임 목사는 누구였어요? 상동교회 1대 담임 목사는 스크랜턴 선교사였죠. 그런데 이제 스크랜턴 선교사는 이제 감리교 감독하고 막 싸워가지고 이제 성공회로 가버리니까 할 수 없이 그 교회 이제 전도사로 있던 전덕기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도 받고 자연스럽게 이제 2대 담임 목사가 됐는데 이제 신민회를 만들고 또 이런 105인 사건에도 당연히 전덕기 목사님도 유죄 선고를 받았겠죠. 감옥에 가서 이제 뭐 고문 당하고 나왔는데 선교사가 이제 막 이렇게 구명 운동을 해가지고 나오긴 나왔는데 고문을 너무 심하게 받아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전덕기 목사님은 돌아가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탄압을 받게 되니까 1911년, 뭐 1912년에는 탄압을 받았으니까 이제 숫자가 좀 주춤했겠죠. 주춤했지만 오히려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제는 막 만주까지 교회가 생기고 해외, 특히 이제 뭐 미국에도 한인 교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시대가 바로 일제강점기 초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의 그 사건에서 되게 중요한 선교사님 한 분이 있는데요.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선교사님의 이름은 윤산온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한국 이름인데 되게 어색하죠. 그러니까 이 어색한 이름으로 봐서 이분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선교사인데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왜 윤산온이라고 지었냐면 풀네임을 한번 보시면 조지 셰넌 맥큐니예요. 맥윤. 그러니까 거기서 맨 마지막 라스네임에서 한국 사람들이 듣기 제일 편한 윤이라는 이름을 땄고요. UNE에서. 그 다음에 산온이라는 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사람의 그 미들네임이 셰넌이죠. 셰넌. 예, 셰넌을 그냥 읽은 그대로 그냥 철자 그대로 읽으면 산온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한국 사람이 제일 편하게 내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게 뭐가 좋을까 하다가 윤산온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이 정도의 성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뭐 조지라 그래봐야 한국 사람이 나를 부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맨 라스트네임에서 한 글자 따고 한국 사람은 이름이 두 글자니까 가운데 퍼스트네임, 미들네임에서 셰넌을 산온 해가지고 윤산온 선교사님. 미주리 주립대학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셔가지고 1905년에 대한제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오셨어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 다 20대 오시잖아요. 근데 30대 초반도 굉장히 젊은 나이 아니에요? 근데 30대 오신 분은 이분이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가 공부한 이래로. 다 20대 중반 후반에 오셨는데 이분은 그래도 오셨을 때 나이가 32도 사실은 젊죠. 근데 워낙 다른 분들이 젊은 나이에 다들 오시다 보니까 이분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지? 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처음에 어디로 가냐면
평양으로 갑니다. 평양에 이제 그 숭실 학교가 이미 세워져 있었죠. 그 윌리엄 베어드라는 분이 평양에다가 이제 숭실 학교를 세우셔서 같은 그 선교부의 파송을 받은 이 맥큐 선교사, 윤산호 선교사가 평양에 이제 숭실학교에서 선생으로 일하면서 그 지역에서 이제 교회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본인도 한 4년이 지나가지고 자기가 또 학교를 하나 세워요. 그 학교 이름이 뭐냐면 신성학교예요. 신성학교. 자, 신성학교를 어디다 세우냐면은 평안북도 선천이라고 하는 데다가 이제 세우면서 자기가 이제 교장으로 있게 되는데, 이로부터 2년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백오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대부분 그 백오인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 중에 자기 학교의 교사들, 또 학교의 학생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어른들만 잡혀 들어간 게 아니고요. 암살 계획인데 사실 뭐 학생들이 무슨 암살 계획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일본이 이렇게 명단을 발표하고 보니까 거기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 기독교 학교 학생들이 거기 다 포함이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입장으로 자기 교사들, 자기 학생들 잡아서 감옥에 가뒀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국 선교부에다가 이제 막 보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여기까지는 예상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파송을 받은 데니까 파송 받은 데에다가 선교지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런 거 보고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보고해봐야 그 당시에 뭐 미국과 한국은 왔다 갔다 이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그리고 뭐 무력으로 무슨 충돌이 일어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제가 이런 식으로 엉터리 사건을 만들어서 기독교인을 탄압한다, 교회를 탄압한다는 것을 외국 언론사들에게 막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유럽에 있는 언론사, 뭐 독일 언론사, 미국 언론사 할 거 없이 전 세계적으로 막 언론에 알리니까 이건 굉장한 부담이죠. 이게 왜 부담이냐면 언론사들은 이제 기사를 써야 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면 누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요? 기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백오인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하는 자리에 기자들이 다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각 나라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기사 쓰려고 온 건데 이 재판하는 과정을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본인들은 원래 105명 그냥 다 뭐 사형을 시키든지 무기징역 이렇게 선언하고 말려고 했던 건데 외국에 이렇게 알려졌으니까 그 재판을 자기들 마음대로 진행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6명만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99명을 그냥 석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사실은 모르죠. 자,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누가 괘씸해요? 이 신성학교 교장이었던 윤산원 선교사가 너무 괘씸하죠. 선교사가 이렇게까지 우리를 방해해? 그러면서 이제 한번 두고 보자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가지고 이제 1919년이 됐습니다. 1919년이 되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19년 3월 1일에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죠. 네, 전국적으로 만세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뭐 일본군하고 싸워보자 이게 아니라 그냥 평화적으로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냥 그 시위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사람들 모여가지고 왜 깃발 들고 뭐 미국 성조기 들고 뭐 이렇게 행진하고 피켓 들고 걸어다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운동을 전국적으로 이제 벌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만세 운동에 이제 학생들이 다 참여를 했는데 이제 경찰들이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경찰들이 잡으러 다니니까 학생들이 자기 집에 있으면 잡혀가니까 다 어디로 오냐면 교장 선생님네 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네 오니까 이제 자기가 집을 열어가지고 학생들, 교사들 다 숨겨주고 순경이 오면 나는 미국 선교사니까 집을 오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수색을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다행히 이제 무사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 선교사들을 어떻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은 그 민족주의와 기독교인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그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자기들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이 생각을 딱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20년이니까 이제 3.1운동이 있고 바로 다음 해죠. 다음 해에 이 사람의 보고를 받은 것은 아닌데 미국 의회에서요. 국회의원들이 이제 대한민국 이미 없어졌으니까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제 일본을 방문한 거죠. 일본을 이제 방문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 사건은 왜 벌어지냐면 사실은 바로 이 전에 이제 좀 이따 다루게 될 텐데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세계 제1차 대전이 벌어졌었어요. 그런데 그때 일본이 미국과 같은 편에서 연합국 편에서 싸웠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하고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뭔가 이제 정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미국에서 이제 의원단이 이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반도를 방문했는데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신성학교 학생 중에 한 명이 경찰서에다 폭탄을 던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일본 경찰들이 좀 다치거나 뭐 죽었거나 그렇게 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폭탄을 던졌기 때문에 당연히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그 박치의라는 그 학생의 변호를 이제 이 윤산원 선교사님이 이제 자기가 변호사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던 그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이제 의원단이 방문했을 때 이제 그런 일을 벌인 것도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 이 선교사가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선교사를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장 자리도 강제로 끌어내려서 추방을 해버려요. 그래서 추방을 해서 실제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1921년에 미국으로 가요. 그런데 7년 지나가지고 다시 또 들어와요. 네, 다시 또 들어와가지고 그때 이제 평양에 이제 그 숭실학교가 더 점점점 발전해가지고 이때쯤 되니까 이제 평양 숭실 전문 학교가 돼요. 더 이제 더 위에 과정이죠. 그래서 숭실학교의 교장으로 이제 재직하신 분이다. 그렇게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30년부터 일제가 모든 학교에 신사참배를 강요했는데 사실은 이 전부터 하려고 했었죠. 1925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1차 대전이 있었고 1차 대전을 누구랑 같은 쪽에서 연합군이 됐냐면 미국이랑 같은 편에서 연합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의 뭐 학교 그러면은 교장이 다 누구예요? 다 거의 다 미국 사람이죠. 미국 선교사들. 그리고 뭐 교회도 담임 목사도 어떤 데는 아직 일대 담임인데가 많으니까 미국 선교사가 또 담임인데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눈치를 보다가 한 5년쯤 미뤄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1930년이 되니까 이제는 이제 모든 학교가 다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맥큐 선교사가 끝까지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거부하면은 이 핑계 들어서 저 사람 잡아가고 이 사람 잡아가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거부를 하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1938년에 숭실 학원을 자진 폐교를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잡혀가고 어차피 문 닫게 할 건데 일본이 문 닫게 하느니 그냥 우리가 문을 닫자. 우리는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문을 닫자. 그래가지고 숭실학교가 지금의 숭실대학교의 전신이죠. 숭실대학교가 된 그 학교인데 그 학교가 이제 1938년에 문을 닫았다가 광복이 되면서 1945년도에 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진 폐교를 선택하고 선교사님도 이제 미국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마 8년 동안에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끝까지 학교를 지키느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41년에 시카고에 있는 장로의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산원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까지 한국의 독립 또는 한국의 교육, 또 한국 학생들의 보호를 위해서, 교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애를 썼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일단 오늘 윤사론 선교사님 소개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루었는데요. 190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첫 번째 노회가 열렸었죠. 네, 노회가 이때만 해도 하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총회는 따로 필요가 없었는데 5년 동안의 노회가 하나, 둘 생겨나다가 7개가 되는 시점에 이제 총회가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1912년 9월 2일이 되겠습니다. 네, 9월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시 장소가 평양신학교. 전에 노회도 평양신학교에서 열렸었죠. 그 장대영 교회에서 이제 안수식을 했고, 목사 안수식을 했고요. 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창립 총회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장로교 그러면은 교단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교단이 많은데도 모든 교단들이 자기네들의 첫 번째 총회를 다 이 총회로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때는 나눠지기 전이거든요. 분열되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였었던 그 첫 번째 총회로 모든 교단들이 다 똑같이 인정을 하는 총회가 바로 1912년의 총회가 되겠습니다. 총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7개 노회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회원이 221명인데 거기 보시면 목사가 52명, 그 다음에 장로가 125명이고요. 해외에서 지금 와서 활약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44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이제 221명이 모여서 첫 번째 총회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인 숫자를 좀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요. 노회가 열렸던 1907년에는 장로교인의 숫자가 75,900명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76,000명 정도. 그랬던 것이 이제 총회를 하게 되는 1912년이 되니까 127,228명. 그러니까 아까 공부 처음에 시작하면서 백오인 사건 때문에 잠깐 주춤했다고 했죠. 신민회도 해체되고 뭐 교회도 해외로 이렇게 도망 다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꾸준히 증가해서 이제 12만 7천 명 이렇게 수준까지 이제 올라오게 됐고요. 교회는 1907년에 785개였습니다. 전국의 장로교회가요. 그랬던 것이 1912년에는 이제 2054개로 거의 한 2배 이상, 2.5배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일이 5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총회장에는 누가 됐는지 보시면 원두우라는 선교사예요. 원두우가 누구냐면 언더우드예요. 제가 언더우드 선교사 할 때 한국명을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걸 한번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언더우드, 그래서 원두우 비슷한가요? 어쨌든 선교사님은 그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한글 중에서 제일 자기 이름과 비슷한 게 일단 원씨, 두우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언더우드를 이제 원두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모든 기록엔 다 원두라고 돼 있어요. 원두. 자, 원두 선교사님이 이제 총회장이 되셨고요. 그리고 부총회장에는 이제 그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던 최초의 목사 7명 중에 한 명이셨던 길선주 목사님이 부총회장, 그리고 서기에 역시 같이 7명 중에 한 분이었던 한석진 목사님, 그리고 회계에는 방위량, 위량이라는 그 first name이 윌리엄이에요. 윌리엄. 예, 그러니까 자기 first name이 윌리엄인 사람은 전부 다 뒤에가 위량이에요. 앞에 성만 다르고. 그래서 뭐 옛날 그 선교사님들 이름 보면 방위량, 배위량 뭐 많아요. 위량이 많아요. 그게 다 이제 first name이 윌리엄이어서 이렇게 윌량이라는 그런 이제 한글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보시면 어떤 분들은 아니 그 대한민국의 최초의 총회인데 왜 총회장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외국 사람일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1880년대 말부터 쭉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고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했고 이런 걸 안다면 이제 그걸 이해하실 텐데 요거 하나만 이렇게 딱 놓고 본다면 아, 왜 한국 분들은 다 부총회장이나 뭐 서기 이런 거 하고 제일 중요한 직책은 선교사가 맡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의 생각은 전혀 아니죠. 그죠? 이분들이 그럴 만하죠. 교회를 위해서 또 노회를 위해서 한국 전체를 위해서
애쓰신 걸로 생각하면 오히려 본인들이 만약에 하고 싶지 않았더라도 한국 분들이 이분들이 해야 된다고 했을 것 같아요. 한국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해서 총회가 1대, 2대, 3대까지 선교사님들이 총회장을 하시고요. 이제 4대 때부터 이제 비로소 한국 분들이 총회를 쭉 이어 오시게 되는데 1912년에 1회 총회니까 지금이 이제 몇 회겠어요? 지금이 110회가 됐겠죠. 해마다 한 번씩 열렸다면. 그렇죠? 네, 1912년이 1회니까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총회니까 지금은 이제 100회가 훌쩍 넘어가는 게 바로 이제 장로교의 총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15년이 되니까 일본이 이제 사립학교 규칙을 대폭 수정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학교에는 보통 두 종류가 있잖아요. 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사립학교가 절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죠. 왜 그렇죠? 학교라고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 세운 학교들이 아니고 초기에는 다 뭐예요?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을 위해서 세워준 학교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립학교가 거의 뭐 90% 이상은 다 사립학교고 공립학교라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학교를 만약에 규제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사립학교를 컨트롤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개정 사립학교 규칙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프라이빗 스쿨 뭐 코드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교사의 자격 조건을 엄격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한국 사람은 교사가 되기가 진짜 어려울 수밖에 없게 해놨어요. 자, 한번 보세요. 보통교육이나 실업교육이나 전문교육, 조금 이제 고급 교육이죠. 고급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일어에 능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말을 잘하는 거는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 누가 더 일본말 잘하겠어요? 당연히 일본 사람이 잘하겠죠.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일본말을 일본인처럼 배워서 사립학교 교사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학교에서도 일본말만 쓰도록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점점점 학교가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보시면 담당 학과에 대한 학력이 있는 자로 했다.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그전에는 선교사들은 물론 이제 신학도 공부하고 어떤 선교사님들은 의학도 공부해서 오고 어떤 선교사님은 농업, 그러니까 농대 출신 뭐 이런 선교사도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국에 와서 그 사람들이 가르쳐 주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성경도 가르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근데 지금 일본이 어떤 조건을 거기다 붙여놨냐면 담당 학과에 대한 학력이 있는 자로 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까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그러면 나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선교사가 나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부터 내일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디 학교를 졸업해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신학교를 다니지만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뭐 학교를 다니고 뭐 이런 게 없거든요. 선교사들한테 다 배워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이제 그런 고급 교육이 아니고 초등교육이라도요. 사립학교 교사 역시 사립학교 교원 시험에 합격한 자. 그러니까 교원 시험은 어느 언어로 치러졌을까요? 시험을 뭘로 봤을까요? 한국어, 일본어. 일본어로 봤겠죠, 시험을. 일본 사람이 만든 시험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려웠을 거고. 또 뭐가 있냐면 조선 총독, 베라우치 마사타케가 이제 조선 총독이었는데요. 조선 총독이 지정한 학교를 졸업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 총독이 지정한 학교가 일본에 있어. 그럼 일본에 못 가는 사람은 학교를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일본 본토에 있는 문부성에서 발급한 준교원 면허증이 있는 자. 일본 본토를 가본 적도 없는 사람도 많을 텐데, 한국 교사들 중에는.
근데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이제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왜냐하면 학교를 망가뜨려야 기독교인들이 교육을 못 받고, 기독교인들이 교육을 못 받아야 민족주의자들이 무능해지고, 그 민족주의자들이 다 무능해지면 일본에 누가 아무도 대항할 수 없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립학교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규칙들을 세워서 이렇게 학교를 어렵게 했던 시대가 바로 1915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학교의 경우는 여기다 이제 더 추가해서요. 예배 과목하고 성경 공부를 금지해 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예배를 금지하는 대신 신사참배를 해라. 신사참배를 해라라고 요구했는데 대신에 10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줬어요. 그러니까 1915년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1925년까지는 너희들이 생각해보고 선택할 수 있지만 25년이 되면 그때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유예 기간을 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예 기간을 두다가 이게 아까 1930년으로 미뤄졌다 그랬죠. 예, 25년이 아니고 그 미뤄진 이유는 14년부터 18년까지 세계 1차 대전이 있었는데 그 1차 대전에 이제 일본이 뒤늦게 이제 참전을 해요. 처음부터 들어간 건 아니고요. 1914년부터 들어간 건 아닌데 뒤늦게 참전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연합군 쪽에서 하다 보니까 미국을 생각해서 5년을 이제 유예를 해준 거예요. 미국을 생각해서.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다 선교사들이 교장이고 교회 담임이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딱 발표를 했더니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두 교단이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감리교는 이걸 굉장히 따르겠다라고 바로 결정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해리스라는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감리교는 이제 천주교하고 좀 이렇게 시스템이 비슷해가지고 담임 목사들 위에 감독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독이 결정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해리스라는 감독이 여기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해버립니다. 신사참배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한 4, 5년 전에도 스크랜턴하고 부딪혔던 사람이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감독이. 그러니까 똑같이 이런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회는 다 따라간 거예요. 감독이 결정했으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이제 감리교 탈퇴해가지고 다른 교단으로 가야죠. 예, 그런데 어쨌든 감리교는 그랬고 장로교는 반대했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것도 10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장로교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학교 인가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학교 인가 신청하면 분명히 신사참배 하라고 할 게 뻔하니까 학교 인가 신청하지 말고 무허가 학교로 그냥 지내자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인가가 없는, 그러니까 퍼밋이 없는 학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는 학교인데 퍼밋이 없으면 졸업생들이 취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학교는 똑같이 다녔는데 공부는 똑같이 했는데 퍼밋이 없으니까 퍼밋 없는 학교에서 준 졸업장을 가지고 나가면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은 뭐였냐면 내가 취직이 안 돼도 좋으니까 신사참배를 거절하는 것이 신앙에 맞다라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죠. 왜냐하면 졸업장이 있고 없고가 샐러리를 결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샐러리를 좀 덜 받더라도 신앙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교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 가지세요. 예,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금방 결정해가지고 우리 하지 뭐 이러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아니고 고민 끝에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 보니까 사립학교가 몇 개로 줄었어요. 1908년에는 796개였는데 1919년이 되니까 298개로 학교가 500개가 어디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없어진 게 아니고 허가를 못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허가 받느니 차라리 우리는 그냥
신사참배 안 하고 말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결정인데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각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인 선교사들의 마음과 또 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봉사하고 있는 선생님들, 학생들의 마음이 다 하나가 됐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학교는 오히려 그렇게 500여 개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장로교인의 숫자는 오히려 1918년이 되니까 16만 명으로 증가했어요. 아까 위에 보시면은 1912년에 첫 번째 총회 열릴 때 그때 장로교인 숫자가 12만이었잖아요. 12만 7천이었는데 불과 한 6년 지났을 때 16만 명까지 증가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놓고 뭘 알 수 있느냐? 일본은 1910년 이후로 박해를 점점 세게 하고 있지만 그 박해가 오히려 학교는 문 닫게 했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성장시켰다. 교인들은 성장시켰고 오히려 그 마음속에 일제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공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다루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요. 세계 1차 대전이 되겠습니다. 1차 대전이 굉장히 좀 불행했던 전쟁인데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면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표 한번 보시면 제가 맨 처음에 그 표에다가 그렇게 적어드렸잖아요. 승전 5개국에 일본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있잖아요. 일본이 어떻게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냐면 이제 세계 1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 서로 이제 싸우는 두 그룹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쪽 그룹은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가 이제 한 팀이 됐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일본하고도 전쟁을 벌여서 진 나라인데 일본이 전쟁은 이겼지만 러시아를 쳐들어가서 러시아를 지배하지는 못했어요. 워낙 뭐 땅덩어리가 크고 그리고 또 일본은 좀 따뜻한 지역인데 그래도 저기 그 러시아는 굉장히 춥잖아요. 거기 가서 이렇게 뭐 군대를 이끌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조선 땅에서 싸우고 바다에서 좀 싸우고 해서 항복을 받아내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제 이렇게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유럽 쪽으로 이제 진출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쪽엔 누가 있었냐면 독일 제국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 당시에 이제 두 나라가 분리가 안 됐어요. 이게 하나의 나라입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는 게 이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오스트리아로 헝가리로 이제 이렇게 나뉘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그룹이 유럽에서 이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세계 대전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이 다섯 나라만 싸운 게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협상국에 누가 들어가냐면 이탈리아가 들어가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 편을 이탈리아가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탈리아는요, 이 전까지만 해도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렇게 동맹을 맺었던 나라예요.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자기네 나라가 이번에는 이쪽에 서면 안 될 것 같아서 반대쪽 편을 들었던 그런 전쟁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나라가 여기에 뛰어드냐면 미국이 뛰어들어요. 미국이 뛰어들고 일본이 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만 참여한 게 아니고요. 인도를 참여를 해요. 근데 잘 보시면 인도는 이 당시에 나라도 없었거든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아시아 나라 소개하면서 인도가 누구의 지배를 받았어요? 영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도는요, 왜 이렇게 세계 1차 대전에 자기 나라 사람들을 보냈냐면 영국의 편을 들어주느라고 세계 1차 대전에 뛰어든 거예요. 근데 너무 이상하죠? 자기네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전쟁하는데 그 나라를 돕는다? 우리가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유가 있었는데 영국에서 인도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나 해준 거예요. 지금 세계 1차 대전 중인데 1차 대전에서 우리를 도와서 1차 대전이 승리하면 너희들을 독립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참전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불행한 사실은 뭐냐면 이 약속을 문서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우리가 뭐 영국 신사 그러는데 말로만 한 약속은 신사도 안 지키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큐멘이 없어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영국의 말대로 영국이 이겼잖아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다 이제 해방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국이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하니까 문서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어떤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비폭력으로 애를 썼던 그런 일들이 이제 인도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간디가 출연하게 된 것은 세계 1차 대전과 관련이 있고요. 세계 1차 대전 때 영국이 약속을 지켰더라면 아마 간디라는 인물을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인물이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런데 어쨌든 역사는 참 아이러니인 게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고 또 한쪽에서는 배신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또 위대한 인물 하나가 등장하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아는 나라 뭐 대만, 브라질, 파나마, 브라질, 파나마는 남미 나라 아니에요? 남미? 라틴 아메리카 나라인데 이 나라들까지 세계 1차 대전에 뛰어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그리고 동맹국 편에는 또 누가 뛰어들었냐면 불가리아, 그다음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세계 1차 대전에서 패배하면서 이제 완전히 제국 자체가 이제 무너져 버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관심이 다른 나라에는 관심 없고 일본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갔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일본하고 호주 사이에요. 제가 호주는 가보지 않았는데 지도를 펴놓고 보니까 일본하고 호주를 쭉 이렇게 호주까지 일본을 연결해 보면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미크로네시아라는 그런 섬들이 많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섬들을 누가 지배하고 있었냐면 독일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독일이 지배하다가 이제 1차 대전이 벌어지니까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에 있는 군인들이 다 어디로 갔겠어요? 다 유럽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일본이 생각하기에 야, 이거 전쟁 잘만 끝나면 우리가 이제 전쟁 끝나면 독일이 다시 그 미크로네시아로 올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크로네시아 섬들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찬스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했고 그 판단이 결국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뒤늦게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미국이 간다고 하니까 한참 있다가 또 일본도 갑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세계 대전에서 한 1,000만 명이 죽었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보고한 거에 의하면 일본이 세계 1차 대전에서 사상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300명이었대요. 300명.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300명도 귀한 생명이지만 다른 나라들이 희생한 거에 비하면 너무 조금이죠. 그렇게 하고서 이 사람들이 독일이 지배하고 있던 미크로네시아를 꿀꺽해요. 그리고 이제 승전국이니까 그게 가능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또 뭐가 가능하냐면 지금까지는 뭐 세계 언론들이 뭐 우리가 한국 사람들 재판한다 그러면 막 기자들 보내가지고 와가지고 똑바로 하나하나 막 이런 거 보고 그랬잖아요. 배고인 사건 때도 그랬고. 그런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떳떳하게 한국을 자기네들이 마음껏 지배할 수 있는데 누구 눈치도 안 보게 됐다라는 게 이 세계 1차 대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참 기회를 잘 잡는 것 같아요. 그죠? 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유리해지겠다라고 판단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세계 1차 대전의 승전국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승전국이 어디냐면 그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일본 이렇게 5개국이 승전 5개국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의 권리를 얻었다라고 제가 써놓은 게 이제 그런 이제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서 영국과 프랑스와 처음에 이제 같은 편을 먹었던 러시아는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는 승전국인데 왜 그러면 러시아가 껴있는데 이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게 1917년에 일어나요. 전쟁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전쟁은 이기고 있지만 나라의 경제가 너무 어지러워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등장했냐면 1917년도에 이제 공산당이 등장을 합니다.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예, 마르크스 레닌 사상으로 무장한 공산당이 등장해서
공산당에 의해서 이제 러시아가 붕괴돼요. 그러니까 황제를 끌어내리고 이제 공산당 서기장이 이제 제1인자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 섰던 그 독일 제국 역시도 독일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요. 전쟁에서 졌다기보다 이제 독일 혁명이 일어나서 더 이상 전쟁을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합국이 이제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연합국이 이제 엄청난 배상금을 독일에다가 물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1918년에 전쟁이 끝나면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은 1918년 이후로 빚을 갚다 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빚만 갚고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나온 사람이 독일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세계 2차 대전을 벌이게 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승전국 대표였던 그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면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이 한 가지를 발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민족 자결주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결이니까 뭐예요? 셀프로 디터민 할 수 있다. 뭐를? 자기네 나라를. 그러니까 이건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요. 예를 들면 이제 독일이 전 세계에 이제 식민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식민지들을 전부 다 자기네 나라들이 이제 독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 세계 1차 대전에서 진 나라들이 다음에 또 전쟁을 못 벌이잖아요. 이제 세력이 다 없어져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기대를 걸고 있던 두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는 인도, 하나는 한국이에요. 그런데 두 나라 다 그 당시에 1차 대전이 끝나고 독립하지 못했어요. 그거 왜 그랬냐면 이 민족 자결주의는 패전국에게만 적용되는 원리였어요. 그러니까 패전국이라고 하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독일, 뭐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다음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 이 제국들이 지배하고 있던 모든 식민지 나라들은 다 독립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독립을 못했냐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것은 일본이었는데요. 일본은 패전국이 아니고 전쟁의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아무 해당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윌슨이 주장했던 그 민족 자결주의에다가 희망을 걸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독립운동을 막 이제 시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1918년 이후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1919년의 3.1운동 역시도 이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 대통령인 우드로 윌슨이 발표한 민족 자결주의의 희망을 걸었던 첫 번째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를 오늘 살펴봤는데요. 1910년부터 1918년까지의 역사를 간단하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두 번째 시간 준비해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